예, 2차시 이어서 공부를 합시다. 감상문의 이해를 하고 있어요. 7주차에. 1차시 아까는 내가 썼던 감상문 집으로 가는 길의 일고를 설명을 했죠. 음, 뭐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굳이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나 동기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고, 어, 중요한 것은 어떤 주제의식을 우리의 삶과 어떻게 잘 연결시킬 것인가, 이게 관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줄거리를 가능하면 많이 늘어놓지 말고 압축을 할 것, 압축을 하면서 그 줄거리의 의미를 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글이다 라는 것이고, 물론 내 글은 이제 A4 한 장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불친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압축하기도 했어요. 내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그냥 그대로 읽어도 이 소설의 중심 서사와 주요 인물과 그 다음에 주제의식이 무언가를 이해를 할 거예요, 사실. 다만 이제 그 세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괜찮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이런 뭐 문학이란 뭐니 어쩌니 이런 것은 굳이 사족일 수 있어요. 멋부리는 것일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이게 감상문이다 이거죠. 감상문. 그런데 감상문은 어때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그야말로 느낌. 난 그렇게 생각해, 노래에서도 나왔는 것처럼 느낌.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버려진 아이들의 문제를 사실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네요. 이 글에서 보니까 최근에 내가 이것과 비슷하게 쓴 이제 다른 글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를테면 서울의 베이비박스가 지금 수치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를 지금 보고 있지 않아서. 근데 베이비박스가 만들어진 지가 아마 10년이 넘었죠. 근데 굉장히 많은 숫자 아이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연관되어 있는 글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을 낳지 않아야 되겠죠. 아이들을 낳았으면 책임감 있게 잘 길러야 할 것이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사회여서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독후감을 받고 이제 감상문의 구성 및 요건 봅시다. 자, 다시 강조하지만 감상문은 무엇인가, 독서든 그 책이든 뭐 그 텍스트가 책이든 영화든, 또 이제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뭐 미술이라든가 음악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무엇인가에 대한 감성을 통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즐기고 평가한 것을 기록한 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평가는 또 이제 잘못 해석될 수가 있는데 비평에서 조금 더 많이 강조되는 것이죠. 감상문은 느낌. 음. 감상문이란 감상의 결과죠.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도 감상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읽은 작품의 간략한 줄거리와 느낌을 기록한 글, 작가와 작품에 대한 평가, 내가 글쓴이라면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문을 쓰는 하나의 형식으로 적용해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독서 감상문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좀 줄일게요. 아, 자, 여기만 봅시다.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자유롭게 표현한 글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요건은 필요한데, 그게 뭘까만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의 줄거리를 장황하게 제시해서는 안 돼요. 줄거리나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시각에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영화 감상문도 사실은 뭐 다를 게 없어요. 영화 감상문을 쓸 때는 대상에 대한 영화를 선정하고 글을 쓰는 목적이나 글의 분량 및 형식 등을 고려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건 잘못된 오타죠. 오타인데 영화의 감상을 통해 기존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이런 나름의 어떤 생각을 기술하면 또 좋겠죠. 그 다음에 요건 어디로 갔는가 모르겠네. 나머지 서술어는. 자, 서평은, 요것도 이제 서평은 8주차에, 8주 1차 시에 한번 더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어떤 책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서평이라고 해요. 그쵸? 어, 음, 서평은 독서 감상문과 달리 그 책을 읽은 이의 주관적 감상보다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의나 가치를 중심으로 서술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의의나 가치를 판단하는 그 주체가 그 글을 쓴 사람이니까 그것도 주관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여기서 이제 말은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1차 시에 감상문과 비평문을 구분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런데 감상문과 비평문은 사실은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감상문은 이야기하면 감상문은 주관적인 글이고 비평문은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주, 8주 계속 공부를 이제 감상문과 비평문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둘의 경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공부니까. 자, 일단 여기는 감상문 쓰기를 내가 배치해 놨습니다. 이제 순서. 뭐 어떤 종류의 감상문을 우리가 감상문을 써야 된다라고 과제를 내주면 독서 감상문을 쓸 것인가, 뭐 영화 감상문을 쓸 것인가, 이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뭐 감상문의 종류를 지정해주면 고민이 없는데 뭐 영화든 독서든 여러분이 임의로 선택해서 감상문을 한 편 써서 낼 것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 어떤 종류의 감상문을 쓸 것인가 이건 내가 이제 보편적인 지금 공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업에서의 과제는 나중에 내가 안내를 할 거니까 지금 그 과제를 생각하지 말고 감상문과 비평문의 구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지금은 감상문을 쓸 때 하나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충분히 알 법한 것이긴 하지만 수업이니까 글쓰기 수업이니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감상문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영어 감상문을 쓸 때는 영화 감독에 대한 정보도 좀 검색해서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영화 감독이 그동안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런 의도가 소위 그 작가의 작품 경향이 그 어떤 문제의식이 이 영화에서는 혹은 이 소설에서는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죠.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 성격과 그들 사이의 갈등, 성격과 갈등, 이야기의 전개, 그 다음에 주제의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할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것은 여기까지 하고 본래 이제 2차 시와 3차 시에 준비했던 그 비평문의 경우 비평문을 읽어가면서 감상문과 비평문의 다른 점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페이퍼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니까 잠시만 쉬었다가요. 예, 그 페이퍼 자료를 바꿨어요. 1차 시에서는 감상문, 독서 감상문의 이해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 2차 시 앞부분과 연결해서 내가 썼던 독서 감상문 집으로 가는 길을 읽고 이걸 중심으로 감상문의 구성과
감상문을 쓸 때 유의할 점, 이런 걸 설명을 했죠. 이제 지금 2차 시 나머지 부분과 3차 시에는 이 자료, 이게 11페이지 자료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군요. 3차 시까지 나눠서 하긴 합니다만은 분량이 많으니까. 자, 이 글은 이제 지금 네, 신춘문예 평론이 당선된 평론이에요. 이게 메시아니즘으로서의 조혜진 소설, 그러니까 조혜진 소설의 소설 중에서 이제 빛의 호의와 산책자의 행복 두 단편 소설을 묶어서 쓴 평론이거든요. 그러면 비평문은 뭐냐? 감상문은 느낌을 중심으로 그거죠. 줄거리와 함께. 그러니까 줄거리를 줄거리를 잘 정리하면서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그거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감상문이다 라고 했고요. 비평문은 뭐냐? 비평문도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그 줄거리를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뭔가 그것을 내가 분석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삶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그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이 책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게 비평문이에요. 그러니까 평론은 비평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장 잘 정제된 완성된 형태의 글이 이제 평론인데 그걸 지금 여러분과 같이 보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번 학기 이번 학기 글쓰기 수업을 듣는 우리 분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모두 국문과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평론은 이제 이 평론집이 있습니다. 소설적 상상력과 전도 정치학. 작년 2020년 4월에 펴낸 책인데 이 평론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혜진의 이 단편 이 소설들은 이 조혜진 소설집에 들어 있고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평론을 통해서 비평문의 이해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 어떻게 시작했는가 봅시다. 지금 어떤 글을 읽고 쓴 비평문입니까? 조혜진 소설 빛의 호의와 산책자의 행복을 읽고 쓴 비평문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메시아니즘으로서의 조혜진 소설 이 두 편의 경우에 자 메시아니즘 구원자 구원 그러니까 문학과 구원의 문제 이 두 소설에서 이 소설의 인물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가능한 것일까? 네, 그런 문제의식을 제목으로 잡아낸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자,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공동체 혹은 사회적 관심 밖에 위치한 무력한 개인의 고립을 서사화하는 일이 흔한 일처럼 보이더라. 그 왜냐?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적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 족쇄에 묶여 있고 자율성에 근거한 행위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러니까 현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무력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비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 내 인물들의 출현은 대체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곧 고용 및 경제적 불안과 그로부터 발현한 일상적 삶의 위기를 그 배경으로 꼽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자, 요것을 이제 아예 그 공부도 하면 좋겠죠. 여러분 국문과 친구들이니까 각주 요건 이제 요걸 내가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많은 경우가 요 부분인데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수남의 글쓰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꺽쇠 공포 개인화 그리고 축센 주체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게 낫세라고 하나, 꼭세, 낫세라고 하나, 이게 좀 나 헷갈려 죽겠네. 죽은다고 만데요. 헷갈리고. 자, 하여튼 요거 표시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글쓴이, 그다음에 논문 제목, 그다음에 이 논문이 실려 있는 저널, 책, 그리고 이 책을 발행한 곳, 그리고 발행 연도, 그리고 이 글이 실려 있는 페이지,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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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에 쪽 하고 피어리어드 마침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자, 이 이제 각주로 이렇게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이 저널마다 다르고 인문학과 사회학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문학 쪽에서 가장 그 일반적으로 쓰는 이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제 유념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자, 실로 97년 체제로 이거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내가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을 내가 봐가면서 조절해서 설명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구성을 보는 거죠. 글의 구성과 함께.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이 글을 전개했는가, 이 구성의 방법, 그리고 비평문 또는 평론이라고 하는 글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이 익히는 것이 이 시간의 목표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과제로 이제 감상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비평문을 한 편 쓰게 할 거니까 비평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제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혜진 두 소설 빛의 호의와 산책자 행복에 그려지는 인물들의 모습도 이런 사정과 밀접하게 다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소설의 인물들이 현실의 압력으로부터 그 고통 너머로 이동할 수 있는 힘 혹은 계기가 일종의 메시아니즘적인 구원자의 존재를 상징하고 있더라. 이것이 이 조혜진 소설 두 편에서 내가 이제 찾아낸 어떤 문제의식이었어요. 내가 찾아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그 구원자가 한때 작은 인연이었을 뿐이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생의 의지로 기꺼이 나아가게 만든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그래서 내가 이 글에서 서두에서 이제 이 핵심적인 것을 짚어내면서 조혜진 소설을 읽어가고 있는 거죠. 신입생들은 우리가 올해 신입생들은 이게 뭔가 하겠죠. 이게 지금 작년에 뭐 학교에서 이런저런 뭐 이걸 이제 홍도 이 앞에 홍도 있죠. 그 중앙도서관 붉은색 건물에서 홍도로 가고 이쪽은 옛날에 지금 하얀색 건물 백도 예전에 도서관이었고 중앙도서관이었고 이쪽에 이제 근데 요걸 지금 뜯어버렸어요. 분수대를. 난 이게 좋던데 뜯어버리고 조그맣게 쪽에다가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겠죠. 내가 욕하면 욕이 아니라 비판하면 안 되니까. 예, 뭔가 난 이 사진이 참 내가 찍어놓은 사진인데 예. 자, 이건 의미 없네요. 여기 보니까 그냥 내가 했나 봐요. 예. 자, 그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조혜진 소설 산책자 행복에서 대학의 철학 이제 그 줄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줄거리와 의미 같이. 줄거리 따로 의미 따로가 아니라 줄거리와 의미를 같이. 우리가 여러분 그 돼지갈비 양념된 거 보세요. 이렇게 갈비 양념이 돼지든 소든 그 양념이 잘 배어 가기 위해서는 칼로 이렇게 그 칼집을 냈죠. 어떻게 내는 건 다 알죠. 이렇게 칼집을 내서 양념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성문이든 비평문이든 쓸 때 줄거리를 정리할 때 줄거리 따로 의미 따로 하지 말고 줄거리와 의미를 긴밀하게 연결되게 쓰는 거예요. 자, 조혜진 소설 산책자 행복에서 줄거리. 대학의 철학과에서 20여 년 동안 강사로 일했던 소설의 초점 인물 홍미영은 인물이 나오죠. 홍미영은
철학과 강사 20년 동안 일했던 홍미영은 대학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하루아침에 밑바닥 삶으로 내쳐지는 신세가 돼요. 철학과가 다른 비인기 학과와 겹쳐져서 인문학부로 통합되고, 그러니까 철학과의 교양 과목이 폐강되면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이쿠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의 이제 산책자 행복에서 인물이 마주하고 있는 이제 어떤 그 현실의 압력,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알겠죠? 음. 1절 읽게 되고, 대학이 그 본래 책무와 무관하게 기업이 요구하는 기능 인력 양성서가 된 지가 오래죠. 자연스레 학생들의 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계열 학과는 통폐합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전임 교수들, 그러니까 강사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대학 밖으로 쫓겨나죠. 뭐 뉴스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들보다 더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작업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적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에 분노하죠. 그러나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동안에 그래도 경제 여유는 있었을 것이고, 강사라는 직업은 자신의 선택이고 전임이 되지 못한 건 어쩌면 실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없지는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소설의 인물 홍미영처럼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내쫓기는 대학 강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은 그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수치라고 하는 모욕까지 더해지죠. 이런 것도 내가 이제 갖다 쓴 인용한 글이니까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그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홍미영 역시 별다른 방법이 없긴 했지만, 홍미영의 경우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걸 수락 혹은 체념해요. 이 소설에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많이 아파서 이제 비급여가 또 있잖아요.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해결이 못 안 되는 병원비를 대지 못해 파산을 하고 결국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형편으로 전락해요. 그래서 그녀는 소설에서 하나의 세계는 끝난 거죠. 그래서 입과 거주지를 국가에 의탁해 하는 세계, 수치심은 사치가 되고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최후의 보루조차 될 수 없는 세계, 그녀 앞에 펼쳐진 세계가 이제 그런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생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황미영은 임대 아파트가 있는 MC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일주일에 3번씩 편의점 알바를 해요. 그 참. 음. 이 이제 매 학기 강의가 끝날 때마다 황미영은 생존은 스스로 해결하되 세상이 인정하고 우대해주는 직업에 연연해 하지 말라. 눈 가린 말들처럼 정해진 트럭은 달릴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의 학생들에게 강조했는데, 지금 그녀는 어떤 신세가 됐습니까? 아내와는 사별하고 편의점 주인, 아내와는 사별하고 장성한 아들은 미국에서 결혼해서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편의점 사장의 그늘 아래 아늑한 침대와 자족적인 식탁을 남몰래 탐하곤 하는, 가끔씩.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그 유통기간이 지난 그 삼각김밥을 하나씩 이렇게 얼음 섞인 그걸 하나씩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정도로 이 홍미영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그녀가 전광무료 학생들에게 했던 이 말들은 그야말로 배교자의 언어, 존재와 신념을 모두 부정하는 배교자의 언어로만 남아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소설에서 라오슈, 이제 여기 뭐냐면, 요건 됐고요. 쭉 넘어갔고, 이제 황미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메일인, 이제 메일은 누구냐? 한국에 유학 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홍미영에게 강의를 들었던 중국 유학생이에요. 근데 지금 독일로 또 유학을 갔거든요. 이 메일인이 홍미영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나오슈, 노사, 이제 그 이 친근하게 부르는 그 호칭인 모양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그대로 하면 뭐 나이 든 선생, 늙은 선생, 뭐 그런 의미긴 하지만 좀 친근한 의미로
이렇게 또 부르는 이제 중국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 모양인데 메이린이가 라오슈 이렇게 불러요. 홍명 선생을. 그래서 메이린은 이제 홍명과는 달리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독일로 유학을 왔는데 그녀 역시 홍명과 비슷한 종류의 불안의식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 사회에 주류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고 편입되지는 못하고 주변인으로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진정한 유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고독과 불안의 감각이 메이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한때 한국에 유학할 때 그 선생이었던 홍미영에게 메일을 이제 보내는 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이 자료 가지고 3차 시에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